북한에서 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의 방북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8년 4월 19일에 방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머물렀죠.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록을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구, 김규식 두 분의 평양 방문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류어만 회담록, 류위안 보고서라고 알려진 문헌입니다. 류위안은 어떤 사람이냐? 1897년생으로 1966년에 사망한 자유중국, 그러니까 타이완의 외교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1876년생이니까 김구 선생님에 비해서는 21년 연하죠. 실제로 류위안은 본인을 김구 선생의 아들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과 류위안은 서로 친구니까요. 김신의 자서전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는 김신 장군과 류위안 대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류위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후베이성 출신이고요. 칭화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서 위스콘신대를 나왔죠. 1961년에 주한 자유중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류위안 보고서를 만들 때 이분은 UN 한국위원회 중국 대표였습니다. 본인의 최초의 외교관 임무가 되겠습니다. 1948년 7월 11일 오전 11시에 류위안은 경교장으로 김구 선생을 방문해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북에서 돌아온 지 약 2달 정도 지나서 김구 선생님을 면담한 것이죠. 대화의 요약본을 영문으로 만들어서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48년 7월 11일이니까 대한민국 건국인 48년 8월 15일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10 총선 2달 이후가 되겠죠. 이 문서는 이화장에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이 보고서의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슨 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윌슨 센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전문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류위안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위안이 말한 내용은 다음 4가지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협력해달라. 둘째,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남한 단독 정권 수호에 협력해달라. 셋째,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는 모두가 친구다. 네 번째, 자기를 아들 친구라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를 신봉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정치적 적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거의 정면 돌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류위안 보고서의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사와 협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박사와 선생과 김규식 박사가 남한 정권을 수호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이 다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자초해선 안 된다. 선생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해도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선 다 형제들입니다. 나는 선생의 아들 김신을 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아들이 자신의 아버님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선생께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가담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만 제발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 적수로서 서로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의 답변 이후에 유엄한 대사의 다음 발언이 이어집니다.
선생께서는 애국 활동의 찬란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선생께서 최근 평양에서 열린 소위 남북한 지도자 협의회에 관계하신 일은 그런 기록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북중국에서 조선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되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겠지만 우리는 김구 지지자들입니다. 그분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의 모든 동지들은 선생의 찬란한 과거 업적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자신들의 협력자로 간주합니다. 내가 귀하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입장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김구 선생님이 북한 공산당이 자기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발언입니다. 김구 선생은 왜 평양에 갔을까요?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류위안 회담록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북한군을 말합니다. 류공사의 대화를 읽으면 김구 선생님의 발언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북이 남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김구 선생님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30일 평양에서 김구, 김일성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회단체가 서명한 성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외국군이 철수해도 내전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에 서명한 김구 선생님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김구 선생님은 다른 사람인가요? 북한군이 남침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4월 30일 평양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외국군의 철수를 요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소련군,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군뿐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미군의 철수에 동의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떠나서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독립투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김구 선생님이 보여주신 열렬한 애국심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방 공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김구 선생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엄한 공사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임시정부 요인들과 인간적으로 교류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1948년 1월 8일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방북이 있기 석 달 전 UN 한국임시위원회가 서울에 왔습니다. 당시 UN 한국위원회는 한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남쪽의 우익 세력이 서로 뿔뿔이 갈라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당시 UN 한국임시위원단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류엄한 공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UN 한국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우익이 서로 단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표시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류엄한 공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했거나 없는 내용을 붙였거나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 자유중국 외교관인 류위완의 보고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다녀오셨던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
전 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남북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일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의 끝에 나온 합의문인데요. 김구, 김규식 선생 모두가 이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 때문에 김구, 김규식 두 분의 정치적 영향력은 한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빠르게 쇠퇴합니다. 왜냐? 이 합의문 내용 중에는 북한이,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이 남쪽으로 보내는 전기, 남쪽으로 보내는 농업용수를 끊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돌아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 김일성은 남쪽으로 송전 중단합니다. 농업용수도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었던,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김일성은 보란듯이 나 김구 선생의 뒤통수를 쳤소라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연석회의의 목적은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총선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엔은 한반도 전역에서 총선거를 치르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던 북쪽에서는 이 총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북쪽에 배당했던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로 일단 선거가 가능한 38선 이남의 남쪽에서만 총선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설명하고 싶은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4.3입니다. 4.3은 총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5.10 총선만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이 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밀 총선거와 4.3이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북한에는 소련의 유력 인사, 군사고문단 등등 여러 명이 실제로 주둔하면서 북한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1994년 이 중 한 유력 인사의 비망록이 해제가 됐습니다. 비밀 해제된 문서 속에는 이들이, 그러니까 스탈린이 북한의 정국을 얼마나 좌지우지했느냐, 김일성, 박헌영, 이 밖에 모든 북한의 사회단체와 정당이 스탈린의 꼭두각시 노릇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수행했느냐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 연석회의도 두 소련인의 작품입니다. 어쩌면 스탈린의 작품인지도 모르죠. 비밀 해제된 비망록의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 두 분이 북한의 저희를 아주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경교장을 출발하기 며칠 전이죠. 4월 15일자에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던 현대일보는 양김씨 이미 항복선언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이 남북연석회담이 시작하기도 전에 김구, 김규식 두 분이 김일성에게 항복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겁니다. 그걸 신문이 그대로 보도를 한 거죠. 당시 김구, 김규식 두 분의 방북은 매우 첨예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 보도를 두 분이 못 보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수를 1년 전으로 돌려서 1947년 말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김구 선생님은 국내 정치 상황에서 약간 궁지로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12월 2일 한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설산 장덕수가 암살당합니다. 자택을 찾아온 배희범, 박광옥 두 사람이 설산 장덕수를 암살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한국민주당 역시 본인의 정족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산 장덕수의 암살 배후에 김구 선생님이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죠. 의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 군정청은 김구 선생님에게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큰 별인 김구 선생님을 법정으로 부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여론도 김구 선생님의 법정 소환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8년 3월 12일 법정에 출석해서 미 군정의 재판장들과 이런저런 문답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법정에 나가기까지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직접 보낸 소환장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산 장덕수의 암살과 관련하여 8명의 한국 독립당 관계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류위완 공사는 본국으로 보낸 보고 전문에서 김구 선생이 한민당 당수인 설산 장덕수의 암살에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류위완 공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류위완 공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고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류위완 공사의 보고서는 상당한 강대국이 수집한 매우 영향력 있는 정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 장안에는 설산 장덕수에 이어 한국 독립당 측에서 인촌 김성수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1월 8일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분이 류위완 공사의 주선으로 함께 만나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은 김구 선생의 요청으로 1월 26일 다시 한번 회동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구 선생님은 3단계 구상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의 동의를 구합니다. 3단계 방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미소 양군의 한반도 완전 철수, 두 번째는 미소 양군 철수 후 한반도 요인회담, 세 번째는 한반도 전역 총선을 통한 새로운 정부 수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소련은 북쪽 맨 끝으로 약 11km 정도를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당시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시 한반도 진주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미군은 한번 철수하고 나면 아마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그 자체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후대 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연석회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사가 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김구, 김규식 선생님이 먼저 김일성, 김두봉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1월 8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2월 4일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요인회담을 제안하죠. 2월 10일에는 남쪽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냅니다.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러니까 흐느끼면서 고함이라는 내용의 아주 유명한 글이죠.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남북이 분단되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문헌에 들어 있습니다. 3월 25일에 김일성과 김두봉 명의의 답장이 옵니다. 발신자는 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아마 통일전선 전략은 공산당이 즐겨 쓰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수법이니까 그런 속마음을 잘 드러낸 명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북한이 정식으로 전 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김구 선생은 4월 19일 경교장을 나서서 북행길에 오릅니다. 경교장은 지금 삼성 고려병원 자리입니다. 김구 선생이 거처하던 공간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교장 안에는 김구 선생님이 북쪽으로 가시던 당일날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 앞들 쪽으로 훨씬 더 넓은 정원이 있었는데요. 그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방북을 결사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라는 시위대죠. 일부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하시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뒷문을 통해서 시위대를 피해
북행길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두 분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셔서 북행에는 이 두 분만 가신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400여 명이 함께 38선을 넘었습니다.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님, 조소왕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님 아드님 김신 장군 같은 분은 남쪽으로 돌아왔지만 약 70여 명은 북쪽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 유명한 경제학자 백남훈, 국어학자 이긍로 같은 분들입니다. 김구 선생의 방북에는 홍명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북도 출신이고 한때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홍명희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북을 드나들면서 북에 포섭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물간첩, 성시백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탈북자들, 당시 역사에 정통한 분들을 만나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김구 선생님의 제안과 북측의 화답이 마치 탁구를 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바랬던 김구 선생님의 순수한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정치적 낭만주의는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준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남북연석회의의 설계자인 듯한 소련 유력 인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비망록이 1994년 비밀 해제되어 세상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망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남북연석회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 합의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연석회의, 남북정치협상 혹은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등의 이름이 있는데요. 각각의 용어가 모두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남북연석회의는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 위주의 장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북협상, 남북정치협상은 김규식 선생님의 입장을 다소간 우호적으로 반영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북한이 제안한 이른바 정식 명칭인데요.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 안에 선전선동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전조선이 아니죠. 조선의 일부 정당들만 참여했을 뿐인데 마치 전조선을 내걸므로써 이것이 민족적 총의를 모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용어는 북한 공산당이 가장 먼저 조작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런 사정,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사정을 김규식 선생님도 저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평양행을 결행한 것은 4월 19일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 서울에서 발행하던 현대일보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면에 나와 있는 기사고요. 기사 제목은 양김씨 이미 항복입니다. 양김씨는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을 말합니다. 부제는 북조선의 모략선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월 10일 박두환 총선거를 앞두고 남로당 계열에서는 갖은 음모와 수단 방법으로 총선거를 반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중간파에서는 소위 남북 협상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12일 평양방송에 의하면 김일성 정책을 남조선에도 실시하기 위하여 김규식 양씨가 내양한다는 방송을 한 바 있다 하며 여기서 내양이라는 것은 평양을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착 14일 북조선 중앙은행 평양지점장 박기인 씨가 월남하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조선 직장에서 매일같이 김일성 정책이 얼마나 올바른가를 넉넉히 알 것이다. 서울서 양김 씨가 항복하였다는 소리를 외치고 있다 한다. 얼마 안이 되어 이승만 박사도 항복할 것이다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으니까 김규식 두 분은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북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행사는 4월 19일에 개막이 됐습니다. 장소는 평양 모란봉 극장입니다. 북측은 남쪽에서 41개의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북측에서 15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했으며 총 인원은 695명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첫날은 주석단 선거를 하고 축문, 축전을 소개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4월 20일은 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입니다. 누가 왜 20일 휴회를 미리 설정하고 있었는지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한 공작에 의한 결과 그리고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회의가 흘러갈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는 말씀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에는 김일성이 북조선 정치 정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박헌영, 백남훈이 남조선 정치 정세를 보고하죠. 4월 22일에는 토론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주제는 전날 발표한 정세 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김일성이 발표한 그리고 박헌영, 백남훈이 발표한 정세 보고서 안에서 모든 의제가 설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님, 조소왕 선생님 이런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토론의 결과로 3가지 합의사항이 도출이 됩니다. 첫째, UN 한국임시위원단 단독 선거를 규탄한다. 둘째, 5.10 남쪽 단독 선거를 저지한다. 셋째, 외국군의 철수를 결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4월 23일 폐막되는 4가지 문건이 채택이 됩니다. 모두 만장일치였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조선 단선 단정 반대 투쟁 대책에 관한 결정서. 둘째, 미소 양국에 보내는 전조선 연석회의 요청서. 셋째, 남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결정서. 넷째,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중 2번째 문안, 미소 양국에 보내는 전조선 연석회의 요청서는 소위 한반도의 모든 인민이, 모든 국민이 미소 양국의 군대의 즉시 철군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회의가 북측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장진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인민당 소속으로 평양으로 김규식 선생과 함께 38선을 넘어간 분이죠. 이분은 근로인민당의 강령은 공산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전역의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의 결과로 연금당합니다. 김규식 선생님이 4월 30일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데요. 이분은 보름 정도 더 연금이 되어 있다가 가까스로 풀려나서 서울에 옵니다. 여운홍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박헌영이 미국은 제국주의다, 5.10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망국노다 등등 과격 발언, 사실과 다른 발언을 이어가자 이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이야 북쪽에 남아있을 테니 괜찮겠지만 남쪽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는 당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였죠. 이 발언의 결과 여운홍 씨도 역시 보름 정도 연금을 당합니다. 어쨌거나 가까스로 풀려나서 서울에 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4월 23일 회의가 끝났는데도 김규식 선생님은 왜 평양에 더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별도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라는 행사입니다. 정치학자들은 15인 지도자협의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참석한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쪽 대표로는 김규식, 조소학, 조완구, 홍명희, 이극로, 엄항섭, 김봉준, 허헌, 박헌영, 백남훈 등등이고요. 북측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최영건, 주용마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쪽이 11명이고 북한이 4명이기 때문에 뭔가 남쪽에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을 뜯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국로, 홍명희 등등은 이때 북한으로 가서 아예 북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박헌영 같은 사람들은 아예 사전에 넘어가서 스탈린 앞에서 김일성, 박헌영 두 사람의 면접을 보기까지 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 사람이죠. 지금 말씀드린 남쪽 대표로 갔던 11명 중에는 북에 남아서 이른바 소위 북한의 초대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가지고 구분하자면 이 15명은 압도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많은 모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 두 분은 김일성, 김두봉과 사자회담을 하기도 하고요. 김규식 선생은 김일성과 양김회담을 하기도 합니다. 김규식 선생은 방북 직전에 5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평양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독재 정권의 배경, 총선 실시, 그리고 전쟁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역시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중국의 외교관 류위완 공사의 전문입니다. 류위완 공사가 본국에 보고한 전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규식은 회의 성공에 회의적인데 남으로 돌아온 뒤에는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라 합니다. 김구의 행동은 예측 불허인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소련은 남한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김이 북상을 결정하기 전 연락원을 통해 회의 선결 조건 5가지를 제안하였고 북한은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로 하여 이김의 북상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김이 제안한 5가지를 아래에 보고드립니다.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국제 원조의 조건 하에 이김은 아래 5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진정한 민주정부를 건립하며 어떠한 독재체제도 거부한다. 둘째, 사유재산제를 승인하며 독점적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셋째, 전국적인 보선을 실시하며 통일된 중앙정부를 건립한다. 넷째, 어떤 우방도 한국 영토 내에 군사 근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미소 양극은 즉각 담판을 개시하여 점령군의 철퇴 시간과 조건을 토의해야 한다. 여기에 류공사의 한 줄 코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철병의 선결 문제와 선후 방법을 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철병 방법을 전 세계에 공포해야 한다. 21세기에서도 국력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협상력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외교의 본질이죠. 그런데 김규식 선생님이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위상과 소련의 군사력,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박헌영 등등 공산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협상 자체가 본래부터 불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좋은 명분에서 민족적 사명감에서 평양에 다녀오셨지만 이 회의는 처음부터 어쩌면 성립이 불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5인 지도자협의회, 이른바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의 명의로 4월 30일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이 공동성명의 내용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8년 5월 6일 미 군정이 본국의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김구, 김규식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라는 문헌입니다. 영어의 제목은 김구 and 김규식 Each Joint Statement입니다. 김구, 김규식 선생님은 평양에서의 연속회의 경위와 합의 사항을 설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기자들이 따라간 것도 아니었으니까 설령 기자들이 따라갔다 해도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처럼 즉각 기사로 타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방송하는 회의 진행 상태 등등이 일방적으로 전해지기는 했겠죠. 그러나 김규식 선생님은 당신들이 어떤 목적에서 왜 평양에 다녀왔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사항에 서명하고 왔는지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은 김규식 선생님의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구 선생님은 5.10 총선에 반대하는 발언은 계속하겠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다. 김규식 선생님은 단선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참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동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소 양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의 남침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류어반 보고서 기억하시나요? 류공사가 김구 선생님을 경교장으로 찾아가 만난 날짜는 7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이 나오고서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죠. 이때 김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여기서 그것은 북한군입니다.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에 말한 김구 선생님의 발언, 미소 양군이 철수하더라도 북의 남침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과 7월에 했던 발언, 북한이 곧 남침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남쪽을 압도해서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될 것이다 라는 인식 사이에는 어떤 인식이 변할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이렇다 할 만한 정치적 격변은 없습니다. 물론 소요사태랄까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이런 일상이었습니다만 결정타는 터지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구 선생님이 이 정도 180도 의식의 전환을 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에 남침이 없다고 확신한 이 5월 공동성명이 김구 선생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북한이 곧 남침해서 군사적으로 남쪽을 압도하고 한반도 전역에 공산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류공사의 보고서에 나오는 이 발언이 진심이었을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김규식 두 분의 공동성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가지 중요한 쟁점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 남조선 단정을 반대하는데 남북 대표단의 의견이 일치했다. 둘째, 북조선 당국자도 단정 절대 수립 않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해도 북쪽에서는 통일 정부가 아니면 자기들의 단독 정부는 수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셋째, 단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저수지 개방을 김일성이 쾌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고당 조만식 선생의 남행도 미구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규식 선생은 덧붙여서 김일성이 단전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으며 농업용수도 계속 방류하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번,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거죠. 단전 문제가 첨예한 이슈였던 까닭이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한반도 전체의 발전량의 92%는 북에서 나왔습니다. 남쪽에서는 불과 8%에 불과했죠. 당시 남쪽에서 쓰고 있던 전기의 60%에서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북한에서 보내주는 전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짜로 쓴 건 아닙니다. 소련 당국과 북한이 요구를 해서 미 군정이 전기 사용료 꼬박꼬박 납부를 했습니다. 휘발유를 주기도 하고 고무신을 주기도 하고 잉여물자를 주기도 하고 아무튼 공짜로 쓴 건 아니죠. 그런데 김일성이 어쩌면 소련이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선생님의 공동성명이 나온 불과 며칠 후에 단전을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당장 서울에서 다니던 전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고 모든 가구에 심지어는 모든 관공서에 제한 송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당장 그 해에 약 55만 톤의 곡물 손실이 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단전 조치가 대한민국 국민들, 남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동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한국 전체에 공산주의가 압도할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북한식 정권이 남한에도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추정컨대 두 분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주석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여러 차례 치를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추구했던 것은 우리 민족에 의한
민족국가 통일정부의 수립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의 조국,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전세계 공산화가 목표였기 때문이죠. 김구 선생님은 공산주의자와 정치적으로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는 공산주의자에게 이용당했다라는 결과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남북연석회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30일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서 나온 공동성명입니다. 공동성명은 모두 4개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항, 2항, 4항은 요약본으로 읽고 3항은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외국 군대는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제2항,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왜군이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대정당사회단체들 간에 성취된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수립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제3항,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하기 제정당들의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과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며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넷째, 남조선 단독선거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성명서에 서명한 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항의 내용과 김구 김규식 선생님이 서울에 돌아와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간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류위완 보고서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발언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48년 4월에 있었던 김구 김규식 선생님의 평양행, 그리고 남북연석회의에 관해서는 조수왕 선생 같은 분은 이번 방북은 완전 실패다, 모욕당하고 들러리 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김구 선생님도 역시 당신께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제의한 제2차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참석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평양에서도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러니까 남북연석회의 때 4월 19일 개막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제2차 연석회의를 해주에서 열겠다. 그러니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다시 한번 38선을 넘어서 해주까지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제는 북쪽에서도 선거를 실시해서 북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948년 6월 29일 해주가 아닌 평양에서 제2차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엽니다. 1948년 7월 19일 김구, 김규식 두 분 선생님은 북한만의 단정 수립은 또다시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를 거부한다라고 확실하게 일정을 밝히죠. 1948년 8월 21일에 북한은 남쪽의 각 시군의 소위 대표가 해주에 모여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5.10 총선거가 북쪽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남쪽에서만 선거를 한 반쪽짜리 선거였는데 비해서 자기들은 남북 모두 선거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이 말한 남쪽 각 시군의 소위 대표자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가?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김달삼이 바로 1948년 8월 21일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22살, 23살 청년에 불과했던 김달삼이 왜 여기를 갔는가 하는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베데프의 비망록입니다.
1994년에 부산일보 송광호 당시 모스크바 특파원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됐고요. 부산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레베데프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장기간 연재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레베데프 비망록 자체가 책으로 출판이 돼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레베데프는 누군가 1945년 8월에 이미 북한에 진주했던 자입니다. 당시 직책은 소련 점령군 사령부 정치사령관입니다. 1947년 7월부터는 민정사령관직도 겸했습니다. 서울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47년 7월에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덕수궁에서 열렸죠. 미국 대표는 군정청 사령관인 하지 준장이었고 소련 측 대표는 바로 레베데프 소장과 스티코프 상장, 그러니까 대장이었습니다. 스티코프 상장의 비망록도 역시 입수가 돼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947년 7월 서울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한국 문제는 유엔에 상정이 됩니다. 니콜라이 레베데프는 1901년생으로 199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94년에 이 비망록이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입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밀 문서들이 서방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오던,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 헐값에 판매가 되던 시절입니다. 동독의 슈타지 문서도 이때 거의 다 서방 측으로 넘어왔죠. 누가 언제 어떻게 몇 분 동안 어디서 감시를 했는가, 이런 기록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슈타지 문서 중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레베데프의 비망록을 보면 소련이 45년 8월부터 얼마나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자행했는가, 적나라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46년 9월에 있었던 이른바 총파업, 10월에 대구 폭동도 소련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것이 이 문서에 다 나옵니다. 아예 언제 어디에게 얼마를 내려보냈다, 공작금 얼마를 줬다는 내용도 비밀 문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이 레베데프 비망록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서 살펴보는 방송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범위를 확 좁혀서 1948년 4월에 있었던 정치협상 남북연석회의에 레베데프와 소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망록에 따르면 소련은 전조선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김규식 두 분의 서신을 바꾸는 입장을 바꿉니다.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로 안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만 모여서 정치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남북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을 하는 겁니다. 김일성뿐 아니라 박헌영도 소련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이 이 비망록에는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박헌영 자신이 정치협상 이전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느냐, 스티코프 대장에게 일일이 행동 지침을 문의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서울에 주재하던 소련 부영사 아나톨리 샴시는 박헌영은 내 신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죠. 자, 그렇다면 이 행사 4월에 있었던 연석회의 어떻게 전개가 됐던 것일까요? 헌법은 채택하지만 당분간 내각은 구성하지 않고 김구, 김규식 두 선생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헌법을 통과한 후 통일정부를 세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두 사람을 회유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책도 세워놓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4월 20일은 휴회였다, 당초부터 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련 당국은 3월 17일부터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일정 마련을 시작하고요. 24일부터는 일정을 거의 확정합니다. 19일 개막 행사 이후에는 20일은 비워놓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일행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를 결렬시키거나 회의에서 퇴장하면 이들을 미제 간첩으로 폭로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나온 각본대로
김구, 김규식 두 분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다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연석회의는 스탈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북한 문제 전권 대사격인 스티코프 대장이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서 스탈린의 재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레베데프 비망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을 평양으로 불러들일 것, 남한의 총선 반대와 분쇄, UN 한국임시위원회 조선에서 추방, 소련, 미군 철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총선거는 외국군 철수 후 실시 등 한반도의 소비회트화를 위한 4가지 지침을 관철토록 하라. 김일성에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한반도의 소비회트화, 그러니까 공산화를 회책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 군정은 혁명 논리와 투쟁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해서 회의 참석자들의 결의문을 만들어라. 그 결의문이 바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었는데요. 사전에 미리 다 작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948년 5월 30일 김구와 김일성의 1시간 30분에 걸친 단독 회담입니다. 북한에서 간부 교육을 받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3가지를 확실히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김구, 김일성 사이의 개인적인 인연입니다. 이건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구 선생이 동학 때 피신을 했을 때 김구를 토굴에 숨겨주고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4월 연석회의 때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북한 측에서는 이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과 김구 선생이 젊어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것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안 여사를 김구 선생을 하루 종일 수행하도록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3번째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노후를 부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레베데프의 비망록은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노후를 부탁했다는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미 군정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에서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은가? 이런 질문에 김일성이 긍정적으로 대답라고 나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았다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김구 선생은 김일성이 보여준 북한의 군사력에 압도당해서 전쟁이 나면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 고향 황해도에 조그만 과수원이라도 하나 마련해주면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물론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간부들을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니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후의 대책과 관련된 모종의 부탁이 있었다는 것은 레베도프의 비명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은 실제로 48년 5월 중으로 자기가 암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비망록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철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연석회의든 재정당 사회단체 회의든 명칭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은 소련의 스탈린이 레베데프와 스티코프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그대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한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헌영이 남한은 이미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공격하자 참석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반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북한에 와보니, 북조선에 와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스탈린 대원수의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느냐. 남쪽에서는 단 한 군데도 미 트루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이 없다. 받아쳤다는 것이죠.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에는 김두봉이 자기에게 했다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식을 5월 10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김규식이 미 군정청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을 구금해서
미 군정청의 계획을 하나라도 어긋나게 만들자라는 그런 보관이었던 것이죠. 소련의 이와 같은 계획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련의 전략을 이미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UN 한국위원단 연락장교 웨클린 장군의 보고서, 영어로는 Report of Wakeling, Liaison Officer with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8년 6월 25일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소련과 북한의 목적은 남한의 동조자들에게 자금을 대고 부추겨서 총선을 방해하여 무력화시키고 미소 양군 철수 후 외국의 간섭을 배제한 한국인들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북한은 방북 인사들이 감명을 받도록 평양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며 건물들을 도색하고 평양 근교의 도로들을 개보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 방북 인사들은 국영공장 노동자들의 열의와 마을 사람들의 집, 의복, 재봉틀, 침실, 전기 조명, 깨끗한 부엌 등의 감명을 받았으며 한 공장의 라운지에서 노동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남북연석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김일성 광장에 34만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이 모였다고 평양 라디오는 자랑하였고, 그들의 선전선동 주제는 미국인의 주구들만 남한의 단독선거를 지지한다, 남한의 단독정부 계획을 타도하라, 남한의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말라 등이었다. 이런 것들은 남한의 반대정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순주의자들의 상투적인 계획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지만 김구나 김규식이 계속 이에 대해 발언을 하도록 하고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에서 본 것들에 대해 감동받았다고 말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다른 온건파나 좌파 귀환자들은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상당히 저명한 좌파 한 사람은 평양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자 일주일간 구금을 당했고, 그는 북한에 비해 남한은 천국이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 공산 지도자들의 비타협적 태도는 러시아를 대신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일관된 야망의 징표라고 생각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없는 남북 지도자들의 회동은 전체적으로는 실패이다. 명백히 남한의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남북 지도자들의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과 김두봉 그리고 소련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25 동란이라는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문서에 뼈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김구, 김규식 두 분은 남쪽으로 돌아온 뒤에도 북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400명의 동반자 중 다시 남쪽으로 넘어온 330명 가운데는 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물론 3월 말에 김구, 김규식 두 분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잔치에 가서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 아니냐,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소련 공산당과 북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 사전에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력으로 뒤집어 보려는 선의와 충정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관은 본인들이 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른바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좀 비판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중에 한 분을 어떤 모임에서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당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혹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김구 선생님 당대에는 공산당과 협상의 여지가 좀 있었다. 그리고 협상에 나서서
공산당의 마음을 좀 돌리고 한반도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패친인 홍승기 변호사의 그 페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옮겨왔습니다. 당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48년 이 해방 공간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남북연석회의, 김구의 평양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인이자 교육자, 소설가, 여러 가지 이제 로맨틱한 행적으로 알려진 이병주의 관부 연락선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학병 세대인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을 등장인물로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세월의 풍랑 속에서 속절없었던 인생을 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소설이죠. 산하, 지리산 같은 소설도 저는 역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에 2월 26일엔 남조선에 정부를 세운다는 안이 유엔 소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가결되었고, 단정 반대의 바람이 불고 있는 틈 사이사이로 선거운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3월 8일엔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이 발표되자 C시에서도 단정 반대의 기세가 요란스럽게 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과 더불어 김구 선생을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놈처럼 욕설을 퍼붓던 좌익들이 구국의 영웅, 민족의 양심이라는 등의 찬사를 아낌없이 김구 선생에게 쏟았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견디기가 서글펐다. 김구 선생이 안타까웠다. 그분의 양심을 의심하는 바가 아니고 그분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었다. 그분의 현실 감각이 무디어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김구 선생은 자신의 적심이 토로된 성명을 동포들이 읽고 총궐기할 줄 믿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을 이용하려는 좌익들이 우쭐해서 환호성을 올렸을 뿐이고 우익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네, 관부연락선 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부연락선에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의 일들을 지금 회상해보면 민족의 갈 길,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바로 갈 길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박사 단 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떻게 해서 이승만 씨는 민족의 갈 길을 그처럼 소상하게, 그처럼 치밀하게 예견할 수 있었을까? 그의 탁월한 현실 감각, 자기를 카리스마로서 정립하고 그 카리스마를 활용해 나가는 대인 기술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전제가 되겠지만, 핵심은 마키아벨리즘을 보다 철저히 한 그의 마키아벨리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는 철저한 반공선언으로서 민족 진영의 총수로서의 관록을 확보하고 정권 담당에 강한 자신감을 풍김으로써 우익 진영의 부동층을 그의 둘레에 모았다. 미 군정청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한국 정부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자 그는 하지 사령관과의 불화를 불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남조선 자율정부의 구상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청하고 한국의 분단 상태는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38선을 설정하는 데 찬성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까지 극언했다.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루즈벨트를 빨갱이라고까지 극언한 이승만 씨의 발언에 미국의 조야는 아연했을 정도로 놀랐다. 나중에 고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준엽 선생님의 회고록에도 이 당시,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평양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쓰셨죠.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다 제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조소왕, 김구 두 분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그리고 이들의 충성 대상이 민족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것을 알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다. 수많은 마음고생도 하셨고 그 일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공산당과 협상을 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런 점이 당시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이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당대에 좌익들 말고는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선의가 악용될 것이다, 왜곡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경교장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시면 안 된다, 이용만 당한다, 그리고 절대로 본인의,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의도는 실현될 수 없다, 아주 통곡을 하면서 말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김구 선생님의 평양행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양행은 결과적으로 이승만과 김구 사이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명하게 가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부터도 김구 선생의 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기록 중에는 김구 선생님의 암살, 그러니까 안도희의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 직후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냐?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진 시점에서 영웅적으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분도 계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다녀온 마당에 6.25가 벌어졌을 때 김구 선생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굉장히 상황이 애매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납북을 당하셨더라도 납북 이후에 김일성에게 협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것이고, 글쎄요, 그런 면에서 김구 선생님의 그 독립투사로서의 역할은 정말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해방 이후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적, 남북 협상에서 김일성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했던 일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역사의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이 8.15 해방이 며칠만 더 늦춰졌더라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특공대가 한반도로 진군해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군사작전을 펼친 것에 기반해서 독립 이후에 우리가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50명의 조선인 청년이 특수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훈련시킨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반도 침공 작전에 따라서 8.15 불과 며칠 이후에 8월 19일 설도 있고 23일 설도 있고 30일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진공 작전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도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일본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점령군이죠. 일본군이 2차 대전 말기에 동남아 및 일본 본토 그리고 한반도 등등에 주둔시켰던 총 병력은 약 700만 명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전에 투입하려고 했던, 그것도 미군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투입하려고 했던 단독 작전도 아니고 미군이 지휘하는 작전의 한 개 부서로서, 파트로서 참전하려고 했던 인원은 50명입니다. 700만 명 대 50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그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제 패망 이후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700만 분의 50 정도의 발언권은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작전이 시행이 됐더라면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몇몇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것이 과연 아주 유의미한 정도의 발언권 확보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고 계산서가 아주 정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답한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능력껏 힘 닿는 대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지였습니다.